안녕하세요. 내책 여섯 번째 책으로 추천하고 싶은 도서는 한국의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김태유 교수님과 김연배 교수님 두 분이 공동 저자로 지은 책인데요. 한국의 시간 제2차 대분기 경제 패권의 대이동이라는 책입니다. 세멘 파커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출판이 되었고 2021년 4월 달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간이고요. 책 가격은 18,000원입니다. 네. 아주 따끈따끈한 책이고요. 김태유 교수님은 이제 서울대 공대 출신이시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초대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으로 또 일을 하셨고요. 그래서 정부 관련된 언급들이 많고, 또 김연배 교수님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자원경제 전공으로 또 공부하셨고, 또 교수로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두 분 다 학자이시고요. 공대 출신들의 과학자들이십니다. 근데 이 책은 과학적인 이야기보다는 좀 역사와 경제적인 경제 이야기,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또 정책적인 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제안들이 많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네, 책을 좀 들어가서 서문을 좀 살펴보면 이제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기획재정부는 좀 긴급한 일을 맡아야 되고, 한편 과학기술부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일들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공무원들이 좀 제너럴리스트로서 하는 분들과 좀 스페셜리스트로 하는 분들을 좀 구분할, 정책 전문 관료와 또 일반 행정 관료가 구분되어서 돼야 된다. 이분이 이제 그런 국가 공무원으로서 일했다면서 느꼈던 답답함을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또 다산정약용의 이야기들을 몇 차례 언급하는데요. 특별히 다산정약용의 1표 2서 세 권의 책을 이야기합니다.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흠신서. 그 중에서 이제 경세유표, 이게 이제 1표에 해당하는 책인데요. 그 책은 이제 국가제도의 전반에 대한 개혁안을 제안한 것인데, 서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문 박내 초본에 보면 털끝만큼 작은 일 하나 병들지 않은 곳이 없으니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하고야 말 것이다. 이게 정약용이 이제 조선을 평가한 문장이죠. 그러나 이 책들은 조선이 망한 후에 일제 시절에 다산 정약용 서거 100년 만에 세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향을 끼치지 못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자는 이 책을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나의 1표 2서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란 문명사적 대분기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식은 여전히 시대에 한참 뒤떨어져 있고, 제도 혁신 없이 신기술에만 매달리는 태도는 100년 전에 산업혁명에 실패한 중국의 양모운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책을 이제 6장으로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설명하고 있고요. 답답한 마음을 많이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 한강의 기적에 3가지 비밀이 있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에는 3가지 비책이 있다. 사실 이 책의 이제 핵심인데요. 서문 15페이지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규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정부 혁신이 먼저 필요하고, 이모작 사회로 적재적소에 인재를 공급하는 사회 혁신이 필요하고, 그리고 북극 항로 진출과 한국과 러시아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한 대외 혁신이, 이 3가지 혁신을 통해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진국 함정에 안주하느냐 아니면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는
지금 이제 결단의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에 빨리 먼저 선승독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먼저 진입을 해서 독식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패배자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 기로에 한국의 시간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필자의 평생 연구를 집약한 결과물이라고 이 책을 이야기합니다. 프롤로그가 또 별도로 되어 있는데요. 행복의 비밀, 패권의 비밀, 국가는 행복의 필요 조건이다. 개인의 주관적 안녕이 행복의 충분 조건이라면 국가의 객관적 안녕이야말로 행복의 필요 조건인 셈이다. 그래서 아무리 개인이 행복하고 싶어도 국가가 평화롭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국가의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순신 장군 이야기도 있고 또 다윈의 종의 기원. 그래서 인간 사회에도 사회의 법칙, 사회 선택설이 있다라고 이 다윈의 종의 기원을 빌려서 말합니다. 시대 환경에 적응한 국가와 민족은 번성하고 그렇지 못한 국가와 민족은 도태하고 소멸해버린다. 그래서 사회 선택설 관점에서 이 산업혁명, 과거에 있었던 산업혁명이 세계를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누는 분기점이 되었고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세상을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재편할 것이다. 이런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프롤로그에 또 제안하고 있습니다. 책의 이제 차례들을 좀 보면 6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파트 1에서는 산업혁명은 세상을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누었다. 그래서 혁명의 갈림길에서 청나라는 실패하고 일본은 성공하였고 성장의 한계가 있고 또 신유토피아 산업사회에 대해서 또 4차 산업혁명과 지식산업사회 그래서 좀 역사적인 관점에서 쭉 다뤘고요. 파트 2에서는 매판 자본이 일으킨 기적. 그래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늦은 탑승,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는지 또 수출 100억 불 하는 한강의 기적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수출주도 산업화, 또 적자 수출의 경제학, 최저가 낙찰제, 확대 재생산 체제로 본 한강의 기적.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난을 극복하고 산업화로 들어섰는지 한국의 역사를, 경제 역사를 중심으로 파트 2가 서술됩니다. 파트 3는 이제 4차 산업혁명, 불사조는 살아있다. 절반의 성공,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다. 우리 한국이 어떻게 IMF를 맞이했고 그걸 통해서 선진국 바로 문턱에서 주저앉았었는지 그리고 이제 극복하는 과정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경제 성장이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을 좀 평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M4 세대와 헬조선, 가난한 노인 은퇴하는 베이비 부머 이런 이야기들, 또 선진국의 선택, 또 선발국의 선택, 후발국의 성공 방정식, 4차 산업혁명과 불사조 효과.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패전했던 독일과 일본의 예를 들면서 기술력이 있었던 그들은 패전했지만 다시 불사조처럼 살아났다. 그래서 미래는 산업과 기술에 달려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네 번째 파트에서는 중진국 함정의 오해와 진실, 산업 생태계의 원리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과 직업의 미래, 물질 만능 시대가 온다. 또 분익부는 있어도 빈익비는 없다. 낙수 효과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오해들을 좀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파트 5에서는 4차 산업혁명은 정책으로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3대 비밀과 3대 비책, 정부혁신, 규제 완화, 사회혁신은 우수인재 확보, 대외혁신은 북극항로 선점을 통해서 러시아로 진출하자. 사실 이 책에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요 파트 5에 이 3대 비밀과 3대 비책에 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에 놓여 있고요. 규제는 왜 없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의 결과다. 또 물고기죠. 코이의 법칙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엘리트 관료들이 다 어디로 갔는가? 그래서 맞는 공무원을 양산하면 안 되고 투 트랙으로 좀 지휘관형 또 참모형 전문 기술직
관료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합니다. 국가 경제도 이모작 시대가 열렸고 우리 이런 부분들 언급하고 있고요. 마지막 파트 6에서는 좀 제한적인 이야기들인데요. 북극 항로를 선점하라. 그래서 길이 열리면 시대가 열린다. 그래서 실크로드, 향신료 루트, 대서양 루트에 이어서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다. 북극 항로는 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고, 한중일의 연횡과 한미러의 합종, 연행 합종, 우리 춘추전국 시대 이야기죠. 그거를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합종이냐 연행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필로그에서는 이제는 정치가 아니라 정책이다. 정책적인 부분들을 언급을 합니다. 책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동일하게 서양 세력과 이제 맞부딪히게 됐죠. 일본은 요시다 쇼인이라는 그 당시의 선각자가 제자들 90명을 양육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을 바꾸자. 혼만 남기고 다 바꾸자. 그래서 그 제자 90명이 일본의 산업혁명인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켜냅니다.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데 혁명가도 있고, 혁명가 다카스키 신사쿠, 또 행정가로서는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에 의해서 암살당했던 이토 히로부미, 우리 한국 침략의 원흉이 됐던 사람이죠. 또 일본 군대의 아버지 야마가타 아리토모. 그래서 이런 제자들이 사실 일본의 산업혁명을 성공시킨 사람들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메이지 유신 시절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선각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분의 책에 대해서도 학문의 권장, 서양사정 등 이런 책들을 이야기하면서 왜 조선은 주자하게 빠져서 이 외세에 반응하는 그 방법이 일본과 달랐는가. 그래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조선은 학문의 역할을 잘못 이해한 사회였다. 수신, 치국, 평천하, 유교의 가장 핵심, 공자의 가장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인데요. 수신의 학문과 치국의 학문을 혼동하고 있었다. 명분에 집착하여 실리를 버리고 개인적 신념에 충실하여 국가적 이익을 포기하는 등 정치적 성공을 위해 국가와 민족의 실패를 자초했다. 굉장히 아주 저는 좋은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자학에 빠져서 수신의 학문, 그러니까 논어, 대학, 맹자 다 수신에 관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치국의 영역으로 잘못 적용했을 때 명분에 빠져서 실리를 버리는 우를 범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일본과 한국의 대표 학자인 요시다 쇼인과 한국의 학자인 최익현의 차이를 보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당시 일본과 조선 지식인의 문명사적 수준의 차이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결국은 산업혁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른 차이는 이 지식인들의 문명사적 수준. 최익현은 개인의 명분과 신념을 지켰을지 모르지만 대신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버린 것이었다. 경술국지는 바로 조선 지식인들의 문명사적 무지에 의해 초래된 필연적인 결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당시에 서양의 대포가 일본이나 우리 조선의 대포보다 훨씬 더 긴 사거리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서양의 기술을 배워 더 좋은 대포를 만들어서 서양을 물리치자라는 것이 사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판단이었고, 그런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한 것이 이제 메이지 유신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서양과 화친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라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왜곡된 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조선의 산업혁명 거부는 당대 지식인들의 정치적 명분에 의존한 정책적 실수였다. 그래서 무지한 지식인의 정치적 명분과 신념은 나라를 통째로 망하게 한다라고 이분은 평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만이 아니라 정책이 되게 중요하다. 조선의 이 구한말, 조선의 정책적 이 실패가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했다라고, 또 산업혁명을 거부하겠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날의 시대에 대해서 이 책의 이제 157페이지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세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패권을 다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내에서 이익 집단 간 이권 다툼으로 국익의 발목을 잡고 있다. 노사 분규에 대해서 아주 안타까운 심정을 언급하고 있고요. 한국은 주자학적 사고가 남아있는 한국의 정서상 실리보다는 도리나 명분을 따지는 것이 더 익숙한 일이다. 이를 심리학적으로는 확증 편향이라는 말로 설명하기도 한다. 익숙한 과거의 것을 더 안전하게 느끼는 것이다. 설사 미래의 새로운 그 무언가가 더 우수한다 할지라도 불행했던 과거가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되는 것도 이러한 현상이다. 그래서 이제 명분을 선택할 것인가, 실리를 추구할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사고의 유연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의 사대부처럼 명분이 신념으로 굳어지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 명분에는 옳고 그름이 있고 신념은 타협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작 국가와 민족을 위한 실리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100여 년 전, 거의 100년도 넘은 시간이죠. 1800년대 말에 했던 그 실수를 똑같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 4차 산업혁명을 놓치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라고 아주 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이제 핵심인데 3대 비밀과 3대 비책 257페이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롤모델로 그동안 한강의 기적을 성공시키면서 세 가지 비밀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제 독일, 일본 등 성공한 후발 산업국의 우리가 시행착오를 보고 배웠다.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상이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가장 앞서 있고 유럽과 중국이 맹렬히 뒤따르고 있다. 이들 경제권이 가진 세 가지 공통점은 첫째, 기업 활동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 완화, 둘째, 우수 인력의 육성 및 확보 역량, 그리고 셋째, 정치적 안보에 기반한 거대한 시장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한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단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실패할 경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요. 우리가 국가적 존엄성과 민족적 자존심을 얼마나 지켜나갈 수 있을지를 최근에 있었던 중국과의 그 갈등 속에 사드 사태나 한일 무역 갈등을 통해서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의 세 가지 비밀이 있었다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한 세 가지 비책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첫째, 규제 완화를 위한 정부 혁신, 인재 확보를 위한 사회 혁신, 활로 개척을 위한 대외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네, 이 책 258페이지 이제 정부 혁신, 규제 완화. 사실 이 책의 가장 핵심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산업혁명의 시대는 북극성 시대였다. 북두칠성을 기준으로 어디서든 나아갈 방향을 정할 수 있었다. 에너지, 섬유, 기계, 화학, 철강 등 기간 산업이 바로 그것이었다. 산업혁명 전반부인 영국의 석탄, 야금, 직물혁명이나 산업혁명 후반부인 독일과 미국의 전기화학, 철강혁명 등 이들 기간 산업을 무조건 따라하고 벤치마킹하면 산업혁명에 성공할 수 있었다. 기간 산업이 존재하는 북극성의 시대였던 셈이다. 그러나 북극성의 시대가 가고 은하수의 시대가 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바이오, 나노 등 산업의 종류가 은하수 별처럼 많다. 수없이 많은 새로운 산업이 수시로 등장하고 또 소멸하는 시대다. 더 이상 기간 산업이 존재하지 않으며 선진국의 특정 산업 분야를 따라해서 성공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민간 기업이 각자 잘할 수 있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대한 완화해야 하는 네거티브 규제의 시대다. 다양한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가 수없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그런 자율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에 규제를 잘해서 성공한 공직사회를 이제 규제를 안 해서 성공하는 새로운 공직사회로 환골탈퇴시키는 정부 혁신부터 시작해야 된다. 또 사회혁신 부분에서는요, 우수인재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인재가 많이 있어야 4차 산업혁명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첨단 과학 기술 분야로 진출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할 한국의 영재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에 젊음을 낭비하고 또 서비스 업종에서 호구지책에 안주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경쟁에 이기기 힘든 이유다. 가능한 한 더 많은 젊은 영재들이 과학, 기술, 벤처, 특허, 산업 디자인, 패션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제적 지원을 제도화하는 등의 사회 혁신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저도 이 부분 아주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공직이나 면허를 가진 법률가, 의사, 약사 등 안정적인 직업 쪽으로 인재들이 쏠린 현상이 있었는데 이래서는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대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대외 혁신으로는 북극 항로 선점 및 러시아로 진출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시안적 전술적 선택지를 과감히 탈피하여 판을 바꾸는 전략적 선택지로 옮겨가야 한다. 한국, 중국, 일본의 협력도 잘 안 되고 미국이 개입해서도 안 된다면 남은 선택은 단 하나, 러시아와의 획기적인 관계 개선이다. 러시아는 한반도를 둘러싼 4강 중 하나일 뿐 아니라 북극 항로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한중일의 연횡과 한미러의 합종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열강의 중재자 혹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우리 과거에 있었던 여러 항로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문명을 연 비단길, 상업 문명을 연 향신료길, 또 산업 문명을 연 대서양 항로. 근데 이런 건 다 우리와 너무 거리가 멀었죠. 그러나 이제 북극 항로가 단군 이래 처음 한반도를 경유하는 그런 항로가 우리에게 열렸다는 거죠. 이건 천재 일우의 기회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면 미국의 패권이 유지되고 중국이 따라잡으면 중국의 패권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도 기회가 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은 꼭 한 나라만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일으켜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세 가지 비책, 그것이 바로 규제 완화를 위한 정부 혁신, 인재 확보를 위한 사회 혁신, 그리고 활로 개척을 위한 대외 혁신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북극 항로에 대한 이야기가 참 흥미롭고요. 지금 기후 변화로 북극이 많이 녹고 길이 열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일본 배가 수에즈 운하에서 멈추서면서 물류가 아주 한동안 엉망이 됐던 그런 일이 있는데 북극 항로로 하면 한국에서 유럽까지 훨씬 더 기간이 짧아진다고 합니다. 물류 비용도 줄어들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에게는 기회다. 한국에서 러시아를 돌아서 유럽으로 가는 북극 항로가. 그러면서 동북아 3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326페이지에 동북아의 미래를 결정할 힘 있는 중국과 일본 지도자들은 아직도 편협한 소천하, 작은 천하의 통일관을 벗어나지 못한 듯하다. 일본이 소재 부품 장비를 더 많이 공급하고 한국은 중간재를 더 많이 제조해서 중국이 완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는 한중일의 연횡을 계속했더라면 동북아시아가 이미 세계 중심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갔을 것이다. 동북아의 강대국 중국과 일본이 포지티브 섬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시대의 제로섬의 사고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몹시 안타깝다. 아쉽게도 한중일의 연행은 무너지고 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 일본의 이렇게 역사적인 또 문제도 있지만 또 사실 미국과 유럽이 은근히 이 3개국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또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아쉽게도 한중일의 연행은 무너지고 있다. 이것은 아직도 동북아인의 문명사적 지성 수준이 유럽이나 미국인의 지성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문명사적 지성 수준.
이게 굉장히 이제 세계를 경영하는 부분, 역사를 통찰하는 부분, 또 과학이나 산업을 보는 어떤 시각, 이것이 이제 지성 사회가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동북아의 크고 힘 있는 국가의 국민과 지도자들이 농업 사회의 옹졸한 문명관에 포획되어 있는 한 미국이 선도하는 세계 패권 질서 팍스 아메리카나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에게 선택지가 중국과 일본과 어떤 이렇게 경제적 연합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 상황 속에 계속 가고 있는데, 미국의 이 중국 포위 전략 지금 거의 포위되어 있는데, 러시아만 지금 사실은 이제 중국과 손을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의 331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다. 러시아는 내심 중국을 심각하게 경계하고 있다. 러시아는 과거에 200년이나 몽골의 지배를 받았던 까닭에 동북아인에 대한 피해의식을 아직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중국 인구 14억 명에 비해 러시아 인구는 고작 1억 4천만 명 남짓이다. 10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중국 사람들이 러시아로 넘어 들어오면 언젠가는 러시아가 중국화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중국이 패권국이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미국보다 중국이 더 강해지는 것을 러시아 원하지 않는다라고 아주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중국 포위 전략의 마지막 퍼즐은 이제 러시아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이 러시아와 손을 잡을 것이다. 미국의 주적이 이제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사실은 거의 합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손을 지금 이제 러시아에게 적극적으로 내밀기 전에 지금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이걸 해결해주고 먼저 선수를 쳐야 된다. 우리는 이제 미국이나 다른 강대국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그 경제적 규모가 작잖아요. 경제적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좀 더 속도를 내서 먼저 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걸 이제 러시아의 천연가스 개발이나 북극 항로, 이 부분들을 우리 한국이 적극적으로 러시아와 손을 잡아서 개발해야 러시아의 이제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면서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치와 정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정치 권력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행사하는 행위를 정책이라고 한다. 정치적 행위가 가치지향적이고 이념적이라면 정책적 행위는 가치 중립적이고 실무적이다. 정책적 관점에서는 보수도 진보도 중요치 않다. 그래서 정치와 정책은 서로 다르다. 저는 이 부분에 참 우리가 생각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념지향적인 정치는 대의와 명분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가치 중립적인 정책에는 민생과 실리가 목표다. 정책을 만드는 것은 학자이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관료다. 그런데 학자를 등용하고 관료를 임명하는 것은 정치 권력이기 때문에 중립적이어야 할 정책이 권력에 휘둘려 정치적으로 편향되는 것이 있다. 다산 정약용의 1표 2서 같은 정책이 빛을 보지 못한 채 만국을 자초한 조선 왕조의 문제점은 단지 사색 당파의 정치적 명분의 옳고 그름 때문만은 아니라 민생을 위한 정책이 당리당락을 위한 정치에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을 보면서 이 부분에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미국은 공화당과 이제 민주당이 정치를 하잖아요. 두 진보와 보수가. 그래서 트럼프와 바이든 서로 정치는 다르지만 정책은 일관성이 있죠. 중국을 상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의 일관성, 또는 이제 과학기술이나 기업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우리도 진보와 보수 두 이제 세력이 우리도 이제 정권을 이렇게 잡았다 놓쳤다 했잖아요, 양쪽에서. 근데 이제 지난 문민정부 30년을 돌아봤을 때 정책의 일관성을 놓쳤을 때 우리가 이제 경제적 이 함정에 지금 빠져 있는,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와 정책은 구분해서, 그래서 비록 정치 권력이 바뀌더라도 이 정책은 실리를
목표로, 목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목표로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 아주 강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명분보다는 국익을 택하는 우리에게 리더가 필요하다. 그래서 진보도 보수도 명분을 희생하며 실리를 얻고 그리고 신념을 양보해서 민생을 살찌우는 정책 정당이 되어야 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우리가 잡지 못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이 책에서 이제 과거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실리를 택했고 산업혁명을 성공시켰던 반면에 중국은 양모운동, 기술적인 부분들은 받아들였지만 제도를 바꾸지 못함으로 절반의 성공에 머물렀고 그래도 2차 세계대전 때 일종의 승전국으로서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반면 조선은 기술도 받아들이지 않고 정책적인 변화도 없어서 제도적인 변화도 없었기에 완전히 산업혁명에서 배제됐었고 그 결과 식민지로 전락하고 동북아 3국 중에서 가장 산업혁명을 늦게 할 수밖에 없었던 실패를 경험했다 평가합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앞둔 이 시점에서 다시 100여 년 전의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김태우 교수님과 김연배 교수님은 세 가지 방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부의 제도적 변화 그리고 인재 확보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와 북극 항로 개발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을 또 물류를 통해서 또는 과학기술을 이렇게 더 개발하면서 일으켜야 된다라고 이 책을 정리하고 있고요. 사실 많이 공감이 되고 또 정말 이런 책들을 우리 지식인들이 많이 읽어서 여론으로 또는 이제 정치를 하는 정치권에 제안하고 정치가 정책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갖도록 특별히 과학기술 분야,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아주 저는 공감이 되고요. 여야를 막론하고 이 부분에서는 통일된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국의 시간, 지금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정말 읽어야 될 책인 것 같고요. 또 특별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대 또 뭐 필요하다면 고등학생들도 이런 책들을 보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런 책들을 읽고 또 자각하고 자성하고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거울 삼아서 똑같은 우리가 실패를 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더 큰 대한민국, 아시아를 경영할 수 있는 대한민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영국이나 유럽의 나라들은 세계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지만 우리 한국은 너무나도 우물안 개구리 같이 대한민국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여야가 나눠져서 싸우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한반도를 넘어서서 아시아 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또 교육, 문화 각 영역에서 우리 지식인들이 문명사적 관점을 가지고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금 시대를 읽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우리가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 책 정말 너무 추천하고요. 많이들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여섯 번째 책, 내 책, 네 책의 여섯 번째 책 한국의 시간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